오늘 벌써 이제 5주차. 그러니까 처음 1회차 세미나로 기획한 게 이제 일단 5주였는데, 1회차 세미나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2회도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2회 주제는 주로 그 상담 쪽 그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심리나 정신병리나 그다음에 이제 부부 커플 이 부부 커플도 이게 참 되게 재밌는데 그게 그 부부 커플 관계 외국 검사가 이제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좀 이제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자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왜냐면 약간 또 이게 분위기가 또 좀 달라요. 보면 그 예를 들면 그 상호 가족 그러니까 시댁이나 친정 뭐 이런 관계 이런 것도 이제 그 좀 다루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항도 있고 약간 좀 국내형으로 좀 이제 새로 좀 만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재가 바뀌나요? 아닙니다. 같아요. 예, 요 그 안에 다 정신분석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 부분은 교재 안에 이제 뭐 다 이제 그 들어있는 거니까 교재 보셔도 뭐 교재 보시고 검사 많이 해보시면 또 좀 얼추 또 많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제 그냥 만든 사람이 이제 좀 그거를 한번 리뷰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거죠. 네. 지금 화면 그 보이시죠? 그, 그 슬라이드 쇼 화면 그렇죠? 예. 화면 전체 공유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교재로 보면은 177페이지 학습자의 학습 양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뭐 분량이 보면 별로 안 돼요. 이제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것도 그 학습 심리학 그 서적 하나를 엑기스만 뽑아서 이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매 챕터 하나하나는 한 권의 그 심리 교과서 단행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모아놓은 거 보니까 아주 정리를 잘 했네요. 이게 대학원생들이 되게 열심히 그 서머리를 해줘가지고 내용이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한 권 한 권 다 사서 보지 못하시니까 요거 쑥 보시면 학습 양식에 대한 이론 이제 심리학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쭉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채팅 보셨네. 아, 그렇네요. 네. 예, 네, 좋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요청에 의해서 학습 그 유형 그 검사를 만들게 되는데 학습과 관련돼서는 그 뭐 지금 현재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검사는 MLST 검사가 있어요. 예. 학지사에서 판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저자는 박동혁 선생님이라고 저도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예, 그분 검사가 이제 되게 그 좀 실용적으로 구성을 해서 내용이 항목들이나 이런 게 좀 실제 학습하는 것과 많이 관련이 있는 그런 항목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저도 좀 봤는데 뭐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뭐 바탕 이론, 기반 이론은 아마 박동현 선생이 그 이제 공부하시면서 아마 만든 이론으로 이제 아마 제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아주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거는 외국 이론에 기반해서 이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학습 그 이론 그 서적을 이제 쭉 그 리뷰를 하면서 그 정태근 교수님하고 이거를 이제 어떤 이론을 어떻게 뽑을까, 뭐 이걸 종합할까 아니면 특정 이론을 정할까 뭐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 정신분석 이론, 유의 정신분석 이론에 기반한 학습 유형 검사를 만들자로 귀결이 됐고 그래서 이제 다분히 이제 차이점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MLST 같은 이제 실용학습 검사는 뭐 예를 들면 뭐 암기하기, 뭐 무슨 뭐 하기, 뭐 선생님과 뭐 질문하기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실제 학생들이 그 학습 현장에서 겪는 이제 그런 것들 항목이 이제 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을 텐데 요 정신분석 이론의 입각에서
만들다 보니까 다분히 좀 이론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이 뭐냐면 그 이게 융의 정신분석 이론이기 때문에 어, MBTI하고 사실 되게 유사합니다. 그게 그 좌우의 부분, 그 부분만 좀 약간 좀 다르고 MBTI하고 상당 부분 많이 유사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MBTI를 아시는 분은 아주 쉽게 적응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 MBTI와 뭐 조합해서도 보실 수 있을 거고 왜냐면 MBTI는 일반 성격, 예를 들면 학습자 유형은 이제 학습할 때 그 뭐 정신 유형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 같은 것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제 약간 학습 이론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융의 그 이론에 관한 거, 요거 학습 이제 검사에 적용되는 거 조금 이제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검사 해석 방법,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177페이지 보시면 학습 양식의 개념 이렇게 나왔는데, 앞부분은 뭐 상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 개념, 학습 양식이란 무엇인가, 학습 양식의 효과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인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개발적이고 이론적인 거, 너무 그 좀 서론에 이렇게 치우치면은 그 지나치게 학문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죠. 179페이지 학습 양식 이론의 분류.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분류해놨냐면 그 책이 한 권 자체가 전체 그 학습 방식 분류를 세 가지 큰 흐름으로 이제 그렇게 그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분류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호 환경 중심 학습 양식, 두 번째 정보 처리 중심 학습 양식, 세 번째 성격 중심 학습 양식 이렇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그 세 가지 접근 방법의 이론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 우리가 지금 다룰 그 학습자 유형 검사는 성격 중심 학습 양식 이론이에요. 마지막에 나오는. 근데 첫 번째 보시면 선호 환경 중심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환경이 학습에 도움을 주느냐를 선호하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학습자 변이는 빠지고 주변 환경을 이제 주로 많이 다루는 거고요. 두 번째 정보 처리 중심은 학습자가 그 정보 처리라고 하니까 뭐 그런데 공부하는 방식, 인지적 과정이니까 그 방식에 관한 것을 어떤 걸 선호하고 잘 이용하느냐 이런 거에 관한 이론들이 좀 있어요. 네.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개괄적으로만 쭉 리뷰를 해보면 선호 환경 중심 학습 이론은 3, 교수자의 교수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에 학습 환경, 학습 분위기 그 가르치는 선생님의 변인 이런 것들에 중점을 많이 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환경이 되죠. 그러니까 선호 환경 중심 학습 환경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뭐 심리 검사를 할 거는 사실 없어 보이는데 그 그걸로만 접근할 수 없는 게 사실 학습 환경이나 선호하는 교수법은 학생마다 거의 좀 일관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호하는 게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지금 보면 이제 그 아이들 일타 강사 있잖아요. 선생님들 거의 인기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주요 과목이 아닌 과목들 보면은 거의 한 사람의 강의가 거의 그냥 완전히 퍼지고 나머지 사람들 기회고 그런데 그 사람들 강의는 뭐 어떻습니까? 이제 들어보면 그냥 웃기더라고요. 예, 재미있는 거. 그 메가스터디인가요? 그 지리 과목의 그 이기상 선생님이라고 예, 혹시 아시죠? 네, 예, 알아요. 예,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예, 예. 교재 지금 180페이지에 선호환경 중심 학습 이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교수자의 교수 방법이니까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냥 웃기는 거. 네. 그거는 그냥 내용과 관계없이 그냥 그 유튜브만 봐도 되게 웃기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그, 그쪽에 가실 생각을 했는지. 네, 개그맨을 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예능계 이렇게 그런 쪽에도. 아마 그 충분히 뭐 능력이 있겠죠. 그리고 그 국사 역사인가요? 그 누구죠? 그분?
예, 그분도 학부 전공은 연극영화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상당히 교수 방법에 있어서는 그 추천되는 그런 커리어 패스인 것 같아요. 연극영화과를 전공. 네, 목소리도 좋으시고 뭐 나레이션 이 능력도 있고. 어제도 그 잠깐 그 현장에서 그 진로 강의하시는 분 중에 개그맨 출신 분이 오셨는데 발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수학 박사가 수학을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듯이 그 학생들에게 인기 있고 잘 먹히는 그런 스타일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호 환경 중심 학습 환경 학습 양식 이론은 교수자의 교수법이나 환경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이제 그 저는 방지. 거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학습 그와 관련된 학습 양식 이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183페이지 보시면 정보 처리 중심 학습 양식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학습자가 어떤 식으로 그 정보를 인지하고 처리하느냐의 유형을 나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콜버그, 뭐 슈맥 이렇게 이제 이론이 있는데 뭐 동화적, 수렴적, 뭐 심층적, 뭐 정교한 처리, 피상적이고 반복적인 처리 이게 되게 그 개념적인 어휘로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학생들의 그런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 그렇죠? 아주 신중하게 정보 처리하는 학생, 공부하는 학생, 그냥 적당히 알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입해서 생각해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거기 5번에 이제 성격 중심 학습 양식 이론이 그거에 이제 종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에 선호하는 환경이나 선호하는 인지적인 정보 처리 양식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제 그게 종합이 된다. 그래서 결국 책을 쭉 끝까지 쫙 보면서 결국은 이걸로 귀결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유형 검사는 그 성격 중심의 학습 양식 이론 중에서 거기 보시면 성격 중심도 뭐 위트킨의 장 독립성, 의존성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숙고성, 충동성 나오는데 그 용의 그 분석 심리학의 유형으로 보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 일부가 이제 그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 독립성, 내정성 이게 읽어보시면 그냥 간단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 6번에 189페이지 가보시면 학습자 유형 검사의 이론적 배경에서 융의 분석 심리학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16PF 공부하실 때 융의 얘기 잠깐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격 검사 MBTI도 융의 심리 그 유형을 상당 부분 많이 차용을 해서 거기 추가해서 만든 검사가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심리적 구성 설명할 때 지금은 대세는 이제 융의 분석 심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다 통하는 겁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하고 그때 빅5 오요인 이론과의 유사성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의견은 이론 그 반대 의견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이 정도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쭉 보고 우리가 이제 그 학습자 유형 검사의 척도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 심리학에 그냥 들어가기 전에 그냥 개념 같은 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자아, 네, 무의식, 무의식이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개성화 이런 게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냥 좀 이렇게 물론 개념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무슨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좀 그런 건가 보다라고 정도 이해하실 정도 수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부석 심리학 그 관련한 이제 책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기 그 인간과학 연구소에도 그 김용신 박사님이 분석 심리학 그 정신 분석학을 그 거의 국내 최초로 이제 전공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김용신 박사님.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실 건데 그 분의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이제 몇 개 있어서 이제 보고 있는데 뭐 한국인의 어떤 그 정신 분석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이론서 갖고는 볼 수 없는 되게 분석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한국인의 정신 분석 이런 거 뭐냐면 거기 190페이지에 있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그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민족의 이제 전통적인 어떤 뭐 공통적인 무의식에 잠재된 그런 성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민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약간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이제 우리 성격에 이제 작용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좀 재미나죠. 그래서 거기 집단무의식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개념 중에 융의 그 집단무의식은 프로이드하고 다른 그런 그 다른 개념이거든요. 프로이드가 이제 무의식 얘기를 했는데 융이 이제 집단무의식이라고 얘기해서 거기 안에 그 밑에 보시면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섀도우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와요. 뭐냐면 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활동하는 성격 그걸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얘기해요. 가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으시죠? 예, 간단한 거죠. 그 얘기했고 남성도 여성성을 갖고 여성도 남성성을 갖는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아니마 아니무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되게 참 재밌는 건데 그 MMPI 보면 성전환증 측정하는 그 남성성 여성성 척도가 있거든요. 그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남성의 여성성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남자도 아이를 돌보고, 그렇죠? 여자도 일을 하고, 뭐 간단히 그냥 얘기하면 그런 이제 성향입니다. 근데 그게 과하고 지나치면 이제 그런 반대 역전 현상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MMPI 같은 데는 그걸 측정해요. 왜냐면 남자도 남성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 여성성이 강한 남자가 있으니까 그런 측정하는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게 무의식상에서 이제 내재된 그런 집단 무의식상에서 내재된 것이 나온다.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격의 어둡고 악한 부분, 요게 이제 뭐 프로이드의 어떤 욕망, 그 이드 뭐 이런 것일 텐데 그걸 그림자,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사회적 얼굴이면 그림자는 뒤에 감춰져 있는 좀 어두운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그런 거 있으시죠? 예, 다 있죠. 예. 그럼 있다고 이제 공감이 되면 이 사람이 얘기한 개념이 맞다고 우리가 실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집단 무의식이라는 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위에 이제 그 의식과 무의식 이거는 프로이드 개념하고 약간 좀 비슷합니다. 여기 개인 무의식에 보면 어, 잠재되었다가 간헐적으로 지각되는 무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로서 뭘 들고 있냐면 남각된 경험, 외상, 욕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망각되었던 경험, 어린 시절의 경험, 외상은 이제 외상적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트라우마 같은 거, 그다음에 내재된 욕구 이런 것들이 의식으로 불쑥불쑥 나온다. 개인 무의식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으신가요? 술 마시면 뭐 가끔 나갈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뭐 느끼고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있다고 얘기하니까 있는 걸로 우리는 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일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있잖아요. 그게 그것과 약간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예가 될 수 있나요? 제가 뭐 일과 관련된 급한 전화를 받는데 예를 들면 그게 그 운전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전화에 아주 집중을 하고 이제 막 정말 중요한 전화기 때문에 일과 관련된 거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하는데 운전은 알아서 잘 해서 잘 가요. 네. 그리고 목표 지점에 잘 도달을 하고. 그게 이 어떤 이 오래된 반복된 그런 경험에 의해서 아주 자동으로 그냥 이제 특별히 내가 어떻게 왔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잘 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걸 예로 들 수 있는지 의식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그게 작용을 하는 것. 근데 불쑥불쑥 의식적으로 나오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걔가 무의식 속에 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참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분석적이신 분들 그렇죠. 예,
그런 인간의 그 심리적 구성에 대한 아주 깊은 고찰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90페이지 밑에, 190페이지 밑에 심리 유형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심리 유형론의 그 여러 가지 선호 경향들 쭉 나오죠. 외향, 내향,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자, MBTI 그 좀 지식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없으시면 그 없으신 분에 이제 이렇게 맞추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절충을 한 게 뭐냐면 제가 MBTI 강의할 때 쓰는 MBTI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그냥 중급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이 강의 자료는 다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MBTI 얘기하실 때 요거 쓰시면은 아주 적절하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고 제가 그 도모하는 것은 사실 선생님들이 요거 받으시면 가셔서 강의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가 제 원래 생각이에요. 근데 그 강의라는 게 저는 강사들을 이제 이렇게 하고 저희 검사를 쓰는 그런 강의를 합니다만 검사를 사용하는 건 물론 검사하는 거는 내 남자지만 검사를 관리하고 사용하시는 분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을 제가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선생님들께서는 다른 준 전문가나 혹은 그냥 일반인을 이해시킬 수 있는 정도로 수준이 올라오시면은 어떠실까? 그런 걔는 되시겠죠. 어, 이런 시간이 사실 쉬운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심리학 전공하셨다고 해도 뭐 예를 들면 MBTI를 그냥 한 시간 해봅시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거의 다룬 적이 없어요. 그냥 따로 공부했지. 예. 그러니까 전공해도 다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다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갖고 이런 사실 전공 서적을 축약한 것이고 이런 자료가 있으시면 어느 정도는 그런 역량이 이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되시는 거다. 그리고 검사를 쓰시면 이제 현장에서의 경험이 쌓이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바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내용 보시고 아, 요 정도 얘기하면 되겠다.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뭐 교수 박사를 키우는 게 아니니까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료들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MBTI가 지금 뭐 인물 사전에 이제 유형으로 다 이렇게 꽂히는 것처럼 앞으로 이런 심리 유형에 대한 얘기, 심리 진단, 심리 구성이 아주 일반화 보편화 될 텐데 거기에서 어떤 이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휴먼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밑단까지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MBTI는 개괄적인 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보이는 게 이런 거죠. 네, 요거 이제 의사결정 과정이고 보시면 네, 에너지 방향성에 따라서 외향과 내향으로 나눕니다. 인식 기능에 따라서 감각과 직관으로 나눕니다. 판단 기능에 따라 사고와 감정을 나눕니다. 여기까지가 용의 분석 심리학입니다. 이게 MBTI 연구소에서 추가한 그 차원이죠. 네, 행동 양식의 판단과 인식 이렇게 이제 8가지의 그 선호 경향 그리고 이제 그 선호 경향이 독립적인 게 아니라 각각 좌우에 어떤 대칭되는 그런 개념으로서 한 가지를 더 선호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건데 요거 이제 딱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검사도 만든 거고요. 앞 페이지 보시면 요거 이제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 요 장표 활용하시면은 이제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MBTI가 어떻게 그 사람의 그 인식의 흐름에 따라서 구분을 하도록 이제 돼 있느냐. 그 이제 아주 실용적인 차원에서 보시면 정보가 들어오죠.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공부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뭐 그냥 뭐 어떤 매체 등등 우리 오감으로 지각되는 모든 그런 정보들이 인식이 되는 눈으로 보이고 머리로 이제 들어오고 귀로 들리고 하는 인식이 되면 그다음에 판단을 하기 시작하죠. 이게 어떤 건가?
이게 뭔가. 뭐, 그래서 뭐 재난과 관련된 정보라면 이게 나와 뭐 관계 있는가, 위해가 있는가, 어떤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사람이 뭐 다쳤는지, 뭐 이걸 내가 처리해야 되는 어떤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 뭐 아주 오만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제 행동으로 이제 발현을 하는, 네, 액션이 취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다. 이게 이제 어떤 인식의 이제 과정인데, 여기에도 어떤 사람의 그 심리 구성적 스타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스타일이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MBTI 유형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인식해서 판단하는데, 어, 판단이 될 정도로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정보를 더 추구를 해요. 네, 더 이제 경험을 하고. 네, 그래서 충분히 됐다 싶으면 그때 이제 의사결정 과정으로 넘어가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추가 정보를 수집을 더 하고, 예, 이제 행동할 때쯤 됐다 그러면은 이제 행동으로 실현하고, 아니, 행동할 때가 아니고 이건 일단은 좀 보류해 보자 하면 보류를 할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후 지나면 결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차원에서 인식 기능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사람마다 인식하는 스타일이 다르다. 그게 그냥 이 선호 경향이기 때문에 그냥 두 가지로만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면 인식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해서 뭐 하나하나 따져볼 텐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아주 두 가지 큰 인식의 그 방법의 흐름으로 이제 나눠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감각하고 직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감각은 들어오는 점들을 보는 거고, 직관은 통으로 그냥 한 통으로 보는 거. 뭐 그렇게 됩니다. 인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동하는 그런 스타일. 의사결정은 이제 사고와 감정의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걸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감성적으로 우리가 어, 처리할 것이냐, 뭐 이런 두 가지의 큰 틀이 있다는 것이고, 그걸로 많이 구분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실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행동의 차원에서는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을 하느냐, 예,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하느냐, 아니면 자유분방하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틀에서의 어떤 뭐 받아들이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이런 것들 모두가 외향이나 내향은 어떤 큰 행동상의 어떤 차이, 그러니까 에너지의 방향이라고 얘기하는데, 관심의 방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외내향은 이제 아주 큰 틀의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정도를 조합하니까 우리가 어, 이제 어떤 사람의 사고하고 행동하는 유형이 나온다 하는 게 이제 MBTI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학습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돌아보시면 결과지를 넣어보고, 여기로 다시 가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사고와 행동을 우리가 발현을 하는데, 거기서 공부 쪽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나타날 것이냐. 이제 예를 들어보면 외향이나 내향, 에너지 방향으로 얘기하는데, 크게 어떤 것들을 이제 보냐면 인간관계, 대인관계, 넓으냐 좁으냐 이런 걸 보고, 그다음에 활동성, 예,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 외부의 접촉, 혹은 내 혼자, 요 방향 그런 걸 보고, 그다음에 말하기, 막 이렇게 일단은 표현이 많은 거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이제 신중한 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외내향 부분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문항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러면 공부에서는, 예, 외향은 이제 외부 쪽에 그 정보 처리 욕구가 많겠죠. 그렇죠. 내향은 그냥 내가 스스로 한번 보고 미리 이제 어떤 예습을 좀 해보고 뭐 이런 게 이제 많을 거고요. 예. 말하기도 마찬가지고, 그 정보 처리 인식할 때 뭐 문답식으로 한다든지 그룹 토론 활동을 한다든지, 외향이 그걸 좋아하면 내향은 좀 상대적으로 덜 좋아하겠죠. 예.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많이 안다고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지. 그렇죠. 조용한데 이제 진짜 똑똑한 애들도 있고, 많이 말을 하는데 상당히 정제되지 않은 정보를 미리 얘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태도의 문제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유형에서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능이 높으냐 낮으냐는 여기서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향도 지능이 높은 외향이 있고 낮은 외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MBTI도 ESTJ가 지도자형이라고 하지만 ESTJ의 천재가 있고 ESTJ의 사고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행동 성향은 공유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결과는 아마 좀 많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런 거는 빼고, 예. 어쨌든 뭐 토론과 뭐 이런 걸 좋아한다, 외향이다. 근데 왜 이렇게 토론을 못하냐? 그럴 수는 있죠. 논리적인 사고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냥 외향인 경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런 개인 변이는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거는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려를 또 현장에서 이제 보시면 뭐 뚜렷하게 나타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호 경향은 그대로 쓰되 표현은 좀 달리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 슬라이드 수로 크게 제일 위에 보시면 표현적과 숙고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표현적이 이제 외부 외향이고 숙고적이 내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사실 그냥 일반 뭐 외향 내향과는 어휘가 달라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 공부와 관련된 정보 처리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그리고 어, 유형 구분의 편의상 알파벳 하나를 그렇게 부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현적 E, 수고적 I, 요거는 이제 사실 MBTI 구분하고 똑같죠. 그래서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표현적은 활동적 학습, 그룹 활동, 의견 교환을 좋아한다. 그래서 학습법은 선생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분위기나 발표나 토론 수업을 좋아한다. 여기 선생님들 약간 내향이신 것 같고요. 그렇죠? MBTI 내향이시죠? 선생님 내향. 아, 반반이시고. 네. 예, 반반. 예. 회색 분자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내향인데 토론 수업을 싫어하진 않아요. 막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시험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더 저는 좋긴 합니다만 그 내향의 이제 논리형 이렇게 과제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경우에 토론 수업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외내향을 구분해 봤을 때는 그런 위안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에너지의 방향성에 따른 이제 학습 유형 스타일의 이제 구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라인 보시면은 구체적과 추상적. 요게 이제 감각과 직관과 똑같은 겁니다. 예, 자료를 들어가서 감각과 직관. 인식 기능에서 인식 기능에서 감각적인 인식을 좋아하느냐, 직관적인 인식을 좋아하느냐. 일반적인 MBTI에서 인식 기능의 감각, 직관 차이는 감각은 구체적인 모양, 뭐 숫자, 뭐 형태, 뭐 사례 이런 거에 집중한다고 하고 직관 유형은 큰 틀, 분위기, 전체적인 어떤 개념, 추상적인 거, 의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 뭐 이런 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감각형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 되게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그 허황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추상적인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그래서. 그 뭐가 뭐에 적용이 되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접근하는 이제 차원이 이제 감각 차원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추상은 이제 개념. 네. 어찌 보면은 되게 이론적이고 그 지적인 그런 개념 탐구 이런 측면에서는 더 어울린다고 볼 수 있는데 감각 측면에서는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게 이제 다시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스타일이 좀 다른 거죠. 네. 인식 기능의 이제 그게 차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MBTI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알파벳은 C하고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학습자는 어떻습니까?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학습을 좋아한다. 교재하고 같이 보면 구체적인 193페이지 아래쪽이에요. 구체적 유형. 예. 그래서 정확한 사실, 명쾌한 해답, 수치 암기. 아,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예. 개별적이고 세세한 거. 예. 대신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좀 낮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구체적인 스타일이 창의력 뭐 이런 거에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이게. 예, 사고 방식상, 스타일상 그 능력이 아니라 성향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와 대비되는 추상적이 보시면 자유로운 상상력, 새로운 방법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물론 그게 논리에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걔네들 성향이 그러니까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말아달라가 학습법에서 주문하는 거예요. 창의적인 사고와 상상력을 존중해달라. 예. 제가 선생님이면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제 과외도 많이 해보고 뭐 강의도 많이 해보는데 솔직히 저는 그냥 답답한 소리 하면 정말 막 화가 나거든요. 반복적으로 비슷한 걸 계속 물어보는 사람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또 더 화가 나는데 어쨌든 그 이제 추상적 스타일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 스타일에는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추상적 스타일에는 그런 창조적인 사고와 상상력을 존중해 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교수법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심리 유형론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학생이 선생님과 이게 유형이 비슷한 게 좋을까요? 다른 게 좋을까요? 항상 서로 이해가 되고 학생들 더 빨리 이해하고 그래서 좋기는 하고 그래서 이제 장단점 다 있지 않을까? 교습 효과 측면에서는 비슷한 게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친목은 모르겠어요, 제가. 네, 선생님 좋아하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다른 유형이 매력을 느끼게 하는 뭐 그런 호감 뭐 이런 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학생들이 뭐 그것 때문에 선생님 좋아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으니까 그냥 가고 재미있으니까 가고 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교습 효과 전달 측면에서는 같은 유형의 지적 수준이 높은 선생님이 전달 효과가 높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논리적인 건 논리적인 선생님. 그렇죠? 직관적이고 추상적인 건 그걸 이렇게 위주로 하는 그런 선생님 중에 지식 수준이 높다. 그러면 더 교습이 잘 된다.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거 약간 또 상위권에 또 적용되는 것 같아요. 중하위권은 사실 지식 전달보다는 침묵의 도모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다르다. 근데 이 학습 효과층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효과 측면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지적 수준이 높은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 교습자로서 훨씬 효과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걸 원하는 학생이 지극히 더 논리로 이제 이 설명을 막 해주면 막 지적으로 파고 들어가듯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세 번째 라인 보시면 과제적과 관계적 있죠. 네, T와 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BTI에서는 그 논리와 감정이 되어 있죠. 네, 사고와 감정 이렇게 표현하네요. 판단 기능이라고 합니다. 판단 기능. 여기다 사고와 감정의 판단의 차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경우가 어, 주위 사람이 나한테 고민 상담을 한다. 네. 위로형, 감정형이죠. 대안형인 사고형이 될 겁니다. 완전히 스타일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듣는 예로 여자들이 뭐 고민 상담을 하고 하면 공감하는 게 효과가 있지. 굳이 그걸
해법을 찾아내려고 뭐 애쓰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또 남자들 그 논리형들은 그래서 뭐 해결되는 게 뭔데? 뭐 이렇게 보면 사고형이 더 어울리고 이제 판단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그런 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식 측면에서도 학습 측면에서도 과제적인 스타일과 관계적인 스타일이 있을 텐데 이 특징이 일단 보시면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제적일 경우에는 비판적 사고를 위주로 한다. 관계적은 사람 중심과 학습 현장의 관계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뭐 관계적인 사람이 그 정보 처리 자체에 중점을 두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다른 측면이 더 상승 효과를 많이 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보고 그래서 학습법에 있어서의 차이도 이제 과제적은 명확한 목표 제시와 논리적 과정을 이제 중요시하고 관계적은 관계와 의사소통을 통한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전달, 정보 전달은 했으면 했지 관계 형성을 잘하기는 진짜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반대선에 있는 그런 스타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가 다 잘 되면 좋을 텐데 뭐 그런 분들이 뭐 일타강사를 하는지도 모르겠죠. 마지막으로 마지막 차원이 이제 행동 차원인데 예, 밑에 보시면 행동 양식이라고 나와 있고 판단과 인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판단과 인식이다. 판단과 인식이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행동 양식. 네. 네, 왼쪽은 판단과 인식이고 판단은 판단이고 인식은 인식이에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뭘 의미하냐면 이게 MBTI 가운데 두 개의 기능은 사고 기능이거든요. 위아래 감싸고 있는 건 행동이고 머리 생각하는 기능. 그 중에 인식하고 판단하잖아요. 예. 그래서 인식 위주, 판단 위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식 위주냐면 뭐냐면 인식을 많이 해야 판단할 수 있는 사람. 판단 위주는 뭐냐면 인식이 어느 정도 되면 일단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 체계성, 숙고성하고도 관계가 있을 텐데 다시 내려가 보시면 그래서 판단형은 판단을 많이 해야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인식이 그 인식이 시작이 되는 그런 어, 그렇죠. 인식을 위주로 하는 게 인식을 많이 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판단을 위주로 하는 게 판단을 시작하는 게 빠른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기 그 행동 양식의 판단의 인식형의 차이를 얘기할 때 예로 뭘 드냐면 이 사람들은 일을 조기에 시작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뒤에서 몰렸을 때 벼락치기 그런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식한 얘기로는 여기 실제로 MBTI 결과에 나오는 얘기가 조기 착수, 임박 착수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학생들 중에 당연히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네. 미리 하는 학생, 진짜 몰리고 몰려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해버리는 학생. 그 미리 하는 학생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평가를 듣겠죠? 네. 그게 이제 성향 차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P타입이 강한데 제 생각 속에는 어떠냐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를 들면 일단 시험을 본다고 쳐도 시험이 이제 일주일 남았다. 그럼 이제 일주일 전부터 시작 뭐 해서 막 해나가겠죠. 이 사람들은 전날에 막 벼락치기 이런 효율 극대화 그 효율은 또 어마어마한 그 쫓기는 과정에서의 정말 그 집중력. 예. 일단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일단 시험이 연기될 수도 있다. 뭐 예를 들면 예.
한번 보자. 이게 얼마 만에 할 수 있는 건지. 네, 가늠도 해보고, 네, 딴 애들 하는 것도 좀 보고,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이상은 미룰 수 없다. 이제 착수를 하기 시작한. 대신 그 이제 행동하는 기간 동안의 집중력은 엄청난, 어마어마하죠. 네. 뭐 10배, 뭐 저는 다 가능하다고 봐요. 공부가 시간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또 어영부영 하루 종일 하느니 뭐 한두 시간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집중력을 발휘하면 진짜 파워를 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식 기능은 참 무한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지도할 때는 이렇게 시험 공부할 때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어느 정도씩 예, 이럴 때 계획표를 보통 그렇게 짜고, 안내를 예, 하는데 사실 그렇게, 저도 인식형이라서 예. 제가 이렇게 막 꼼꼼하게 뭐 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이게 아이들한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성격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타고난 거라고 보면, 그 이제 스타일의 문제, 유형의 문제니까, 우리 외래양 같은 거는 거의 체질 차이라고 얘기하듯이, 그걸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되게. 근데 결국은 안 돼요. 다만 그런 가늠하는 것을 좀 더 정교하게. 예. 예전엔 예를 들면 하루 전에 열어봤더니 이거 하루 분량이 아니네. 아, 못하겠다 이거 말아야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어느 정도 그 가늠을 좀 하고 좀 임박 착수에 약간 조기 임박 착수를 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듯이 좀 그 정도는 관리를 할 수 있겠는데 약간 이 미리 시작하고 체계적으로 계획표 세우고 예, 정해진 방식대로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이게 나중에 시작하고 계획이 별로 없고 일단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따라서 아주 즉흥적으로 융통성 있게 해나가는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유분방하고 이제 체계적인 그런 차이가 되죠. 그래서 그 뭐 유형은 이미 그 검증된 것이고 따라서 보시는 대로 학습자 유형에서도 체계형과 우리가 개방적인 유형이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체계형은 구조적, 순차적, 체계적 학습이고 개방형은 개방적, 가변적, 호기심 추구. 이 호기심 추구가 대단한데 개방형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네. 공부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정말 모든 과목에 똑같이 시간 배분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내가 좋아하고 재밌는 거는 하고 극단적으로는 막 예를 들면 뭐 수학은 100점 맞고 뭐 국어는 빵점 맞고 뭐 이런 빵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차이가 엄청 큰 게 예, 완전히 이 호기심 추구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는 하되 그렇지 않은 거는 놀라울 정도로 무시하는 그런 선호 경향 뭐 그런 경우로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검사를 해보면 이제 개방형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문제는 예. 우리가 이런 검사를 하는 이유가 그 학생의 어떤 특성을 알고 그거를 단지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이 개방형이나 아까 인식형이 강한 경우에 우리나라 공교육 그 상황에서는 사실 인식형이 학교 자체 내의 어떤 커리큘럼 시험이나 이런 거에 좀 불리할 수 그럴 수 있잖아요.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아이를 이제 전환시켜줘야 되는 역할이 뭐 상담자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의 역할인 거죠. 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인정을 해준다는 예.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현실하고 매치시켜주기가 좀 힘들 수도 있죠. 어쨌든 부작용은 분명히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 적어도 그게 잘못됐다, 바뀌어야 된다로 접근하지 말자는 거죠. 물론 근데 저 이제, 같은 건 예, 개인적으로는 내가 아까 예, 인식형인데 나는 내 직업상 그걸 내가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정해진 스케줄을 내가 쫓아서 아이들이 막 체계적으로 바뀌고 이러는 것이 가끔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노력해서 현실에 맞게끔 바뀌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아니면 못하는데 본인의 그런 필요성을 좀 깨우쳐주는 역할도 상담자 역할입니다. 일단은 그 내용 전달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MBTI 성격 유형 이런 더 이제 근본적으로는 적성 측면에서 보면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일을 찾자가 더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직업적인 보상 때문에 제한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게 직업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 오니까 제한은 할 수 있는 동기는 약간 생기는 거죠. 그게 클수록 더 동기가 많이 생기겠죠. 근데 안 그런 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뭐 체계적 개방적 이 판단 인식 차원이 보면 체계적은 예를 들면 조직 안에서 일을 하고 개방적이면 전문직이나 자영업을 하라고 그 실제로 분포도 그렇게 많이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하라는 거죠. 가급적이면. 근데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게 좋기는 한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 교육, 공교육의 어떤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 본인이 내 성향은 아니지만 네,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당연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문제가 좀 덜 되는 쪽으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근데 뭐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는 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뭐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거의 저는 학교 다닐 때 맨날 지각하고 지각을 안 하더라도 거의 정말 1, 2분 차이로 막 이렇게 세이프가 되는 그런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 계속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사회 부적이니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목표한 대로 가기는 가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개방적인 친구가 있는데 예. 그 친구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줘서 조금 더 공교육이라든지 그 밖에 모든 삶에 있어서 조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을 주는 게 좋을까라는 그런 늘 하거든요.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도 뭐 특효약 그런 특별한 처방은 없는데 개방적인 호기심 추구라는 게 뭐냐면 그 내가 이게 할 것이냐 하고 싶은 것이냐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인식과 아닌 거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네. 얘네들은 선호 비선호의 어떤 행동 발현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위성, 그러니까 공부에 있어서 뭐 당위성, 뭐 예를 들면 사실 저는 국사 같은 과목을 이런 과목을 내가 나중에 뭐에 쓰려고 내가 이걸 배우지? 음,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입시에 소용이 되고 그게 입시에 물론 내가 나중에 나가서 뭐 쓸 건 아니지만 입시 안에서 과목이 입시라는 건 이제 대학에 도움이 되고 대학은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연계돼서 이게 이제 그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면 그때는 사고 자체가 바뀌어서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때 상담 얘기할 때, 성격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인지 구조를 바꿔줘야 된다. 네, 대화를 통해서. 근데 그게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뭐 회사 다니는 거를 막 진짜 아침에 정말 죽을 것처럼 맨날 싫으면서 다니던 사람이 그 상담을 통해서 아침에 내가 일하고 갈 때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이거는 정말 아주 아예 뭐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바뀐 게 전혀 없는데 그 인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인지 행동 치료라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상담에서는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방식이죠. 근데 그걸 얼마나 와닿게 해주느냐, 그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자꾸 뭐 체험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걸 또 잘하는 선생님이 또 이제 역량이 있는 선생님. 뭐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예. 근데 J타입, 요 체계적 타입은 거꾸로 뒤로 갈수록 동기가 약해져요. 예, 막 처음에 막 이렇게 해서 막 계획 막 짜고 하다가 쓱 이렇게 내려가게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동일하게 모든 구간에서 같이 다 그 높게 쓸 수가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느 정도 집중하는 구간이 있어줘야 된다. 일단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또 동기와 호기심 자극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성실성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거죠. 네. 그런 이제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학습자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지금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졸업하시고 사회 나오시고 같이 공부했던 또래 비슷한 뭐 과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보시면 저는 정말 이게 이렇게 예상 외로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뭐 어떤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성취를 하고 있고 진짜 잘 될 것 같은 애는 완전히 망해 있고를 저는 많이 보거든요. 예. 학습 측면에서 뭐 옛날에 공부할 때 본 거니까 그거 다 성향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물론 운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 똑똑한 애는 사기꾼이 돼. 저렇게 뭐 머리가 안 돌아가서 막 교수, 박사, 뭐 컨설팅, 뭐 성실성으로 성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뭐 적성 측면에서 지도도 좋지만 학습 습관 이런 거 결국은 이것도 이제 성향이기 때문에 그걸 잘 찾아주면 개인에게 정말 거의 불가능한 그런 수준의 그런 성취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걸 해서 보니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체계적 개방적은 이제 학습하는 그런 어떤 행동의 차이인데, 대표적으로 뭐 계획성이나 성실성, 뭐 그런 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래 융이 얘기한 8가지 선호 경향에 따른 학습 유형, 학습 양식의 차이, 뭐 선호 경향인데 이것도 학습에 있어서 학습 행동에 있어서 선호 경향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검사하면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여기다가 요거만 하면 심심하니까 뭘 붙였냐면 좌뇌형이냐 우뇌형이냐를 한번 붙였어요. 예. 요게 이 사실 그 요청에 의한 것도 사실 있었고, 그리고 이게 뭐 생리적으로 뭐 명확한 진짜 의사들 얘기하는 게 진짜 이 명확한 그 신체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걸 아는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특히 어린 연령, 저연령에서 뭐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장기적인 어떤 학습과 성취 관점에서 또 좋은 단서를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좌뇌 우뇌를 얘기하는 이제 학습 그 어떤 서적에서 그때 이제 그 연구 서적에서 본 것과 그다음에 의학 쪽에서 얘기하는 그 차이를 종합해서 좌뇌 우뇌를 가르는 문항을 만들었고 그를 통해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것도 선호 경향이기 때문에 MBTI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더 선호가 좀 쏠리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좌뇌형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이해하시려면 좌뇌는 청각과 언어, 우뇌는 시각이다. 이렇게 그냥 일단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청각과 언어를 위주로 하니까 논리, 체계적, 분석적, 경쟁적 뭐 등등 얘기를 하고 우뇌는 시각 발달이기 때문에 직관적, 공간적, 그러니까 공간 사고, 관계적 사고, 상상 감정적 사고. 이게 이렇게 보니까 앞에 나와 있는 거하고 많이 유사한 면이 또 보이시죠. 예. 감각과 직관이 보이고, 사고와 감정이 보이고, 이런 것과 상당히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르게 나왔다, 그런 경우는 또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 그 케이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융의 선호 경향에서는 논리가 나왔는데 좌우뇌에서는 우뇌형이 나왔다. 실제로 지금 우뇌가 우세한 그 기능적인 측면이 있는데 좌뇌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케이스가 많아지면은 또 다른 결과,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걸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울리는 학습 방법. 자, 저희가 지금 197페이지 좌뇌 우뇌
보고 있고요. 어울리는 학습 방법은 좌뇌형은 안정적, 독립적, 구조적, 순서적 학습. 우뇌는 활동적, 시각적. 그다음에 이 우뇌형 중에 재밌는 게 선행 학습은 오히려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알아버리면 재미없으니까 호기심을 떨어뜨려서 학습 효과를 줄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뭐 미리 보니까 좀 너무 재미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고 좌뇌 우뇌 차이입니다. 이게 의료 쪽에 그 뭐 좀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좌뇌는 몸의 신체 기능의 어느 쪽을 담당합니까? 오른쪽을 담당한다고 그러죠. 예, 요게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좌뇌는 신체 오른쪽 그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좌체, 뭐 우체, 뭐 이렇게 서로 반대쪽에 있는 그 신체를 관장해요. 좌뇌가 예를 들면 손상이 되면 오른쪽이 마비가 돼요. 예, 우뇌가 손상이 되면 왼쪽이 마비가 되고 실제로 예,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우뇌가 발달돼 있는 사람은 왼쪽을 잘 쓰니까 왼손잡이가 많고 예, 좌뇌는 오른손잡이가 많고 그래서 우뇌의 발달은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각 발달 뭐 예를 들면 예술 발달 이런 쪽 이제 왼손잡이가 많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가 됩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이제 신체적으로 실증이 될 거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좌뇌가 예전에는 좌뇌가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세한 그런 어, 그 두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뇌가 그 창조적이고 상상적인 그런 기능을 발휘해서 좌뇌를 이제 일을 시킨다. 예. 정리하고 이제 따라오도록 만드는 게 좌뇌다. 뭐 이렇게 또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뇌 우뇌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 요걸 한번 좀 판정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좌뇌 우뇌를 구분하는 그런 문항을 만들어서 학습자 유형 검사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유형에 대한 거를 짚어봤어요. 예, 어떠신가요? 이게 뭐 궁금하신 점이나 또 질문 있으신 분 채팅 조용하군요. 채팅창. 네. 자, 그러면 자, 우리 결과지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좀 검사를 해보셨나요? 처음 듣는 얘기시네. 예. 검사를 해보시면 결과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지 한번 볼까요? 요거 디자인은 참 저희가 심혈을 기울인 이제 표지가 되겠고요. 자, 개인 검사 결과 요약에 여기 보시는 대로 유형 판정, 그 다음에 밑에는 좌대 우뇌 판정 이렇게 나옵니다. 양쪽으로 이제 선호 경향이니까 어느 쪽이 강하냐에 따라서 보시는 대로 유형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 알파벳이 있는 게 알파벳을 저희가 조합해서 MBTI처럼 또 유형을 새로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그 중에 선호가 우세한 거 이렇게 좀 나와 있죠. 그리고 좌뇌 우뇌 중에는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그 코드를 4개를 조합해서 MBTI처럼 학습 유형이 뭔데 이 학습 유형을 상징 동물로 나타냈고 그다음에 두뇌 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습 요 상징 유형 요게 이제 그 정태현 교수 연구실에 저희 박사님하고 같이 한 건데 디자이너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래서 그 전반적인 유형에 가장 이렇게 좀 상징이 될 만한 그런 동물을 하나씩 뽑아서 유형명에 매칭을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버전 1에 없다가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만든 건데 이런 류의 검사는 역시 그 검사 그냥 단순한 상담보다는 어느 정도 그 해석하는 뭐 워크샵, 집단 활동, MBTI처럼 그렇게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그 캐릭터로 이제
자기 유형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코뿔소, 치타, 호랑이, 고래, 물개, 뭐 미어캣, 알파카, 거북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나름 그 학습 타입을 제일 상징을 잘할 만한 것을 이제 이렇게 매칭을 한 거고요. 예, 초중고 차이가 있나요? 똑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사용 기관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고학년들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예. 그 우리가 고3은 빼야 되나요? 더 이상. 결과에서 이걸 때는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예, 뭐 초중에 뭐 그 시작할 때 뭐 이런 상담할 때는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1까지는 모르겠으나 고2, 3 정도 이제 이 뭐 시험을 바로 봐야 되고 이런 쪽은 우리가 그 뭘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검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전반적인 어떤 이 심리 유형 분류 차원에서 이제 학습 스타일을 분류한 거고 좌뇌우뇌 구분 같은 것도 사실 조기에 연령에서 구분해주고 그에 따른 교육을 좀 하자는 그런 측면이니까 그런 면은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고학년 애들은 좀 너무 애들 같다. 그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일단은 컨셉을 이렇게 잡고 만든 다음에야 일단은 이런 쪽으로 갈 거고 그 학습에 있어서 어떤 뭐 정서적인 문제나 이런 쪽의 척도를 뭐 추가하면은 좀 현실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서나 주의 집중이 안 된다, 혹은 뭐 불안으로 인해서 뭐 학습 행동에 장애를 받는다든지 어떤 학습에 좀 문제를 해결하고 개입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LST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유형을 판정하는 것은 매우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보시면 EARO 그다음에 이제 두뇌 발달 유형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 밑에 보시면은 독수리, 고양이, 사자, 두더지, 코끼리, 고슴도치, 원숭이, 너구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유형의 그 한번 볼까요? 네. EARO라는 유형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둘 중에는 이제 여기 표현형이라고 본 거고 고체형, 추상형은 A 타입이 더 높다고 본 거고 관계형이 더 높다고 본 거고 개방형이 더 높다고 본 거죠. 요게 지금 보시면 요 밑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동점이잖아요. 네. 실제로 검사하면 이렇게 아마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드문 경우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동점이면 그러면 왜 이 얘를 뽑았느냐? 예. 예. 아니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어, 이제 이게 뭐 혹시 궁금하게 생각하실까 봐 이제 말씀드리면 동점일 경우에는 사회에서 더 우세한 분위기가 뭔가를 봐서 판정을 해요. 다시 설명 드릴게요. 표현을, 그러니까 요건 예를 들어 말하기로 따져볼게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동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그 사회 전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은지 적게 하는 사람이 많은지를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I 타입이 맞겠습니까? E 타입이 맞겠습니까? 통계적으로 이게 맞겠죠. 예. 그러면 동점이라고 하면 이라고 이라고 동점인데 그러면 완전히 반반이 아니고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더욱 사람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섞여가는 게 아니라 그런 특징을 좀 더 봐주는 일반적인 반대쪽 그렇죠. 판정을 내린다는 네, 거죠. 그렇게 MBTI에서도 그렇게 위험 판정을 하고 있어요. 이 참 재밌죠. 예. 그래서 똑같 나는 반반인데 진짜 반반이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정말 반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형 판정은 한쪽으로라도 밀어줘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향적인 사람이 우세하다. 그럼 내향적인 분위기가 우세한에도 불구하고 반반이 나왔으면 약간 외향일 것이다. 분위기에 휩쓸려가서 약간 내향 쪽으로 갔으니까 네, 약간 반대쪽일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고체형과 추상형은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추상적인 거는 상상적이고 논리적, 이론적이고 직관적이고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쪽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당점이 나오면 이쪽이다라고 하는 과제 관계는 어떨까요? T가 많을까요? R이 많을까요? 우리나라 T가 더 많아요. T가 분포상으로 더 통계적으로 더 많아요. MBTI 유형상으로 보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라고 그러죠? 네, ISTJ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ISTJ. 근데 동점이면 예. 그래서 T가 더 많고 그러면 이제 관계형으로 판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R로 판정을 하고 그다음에 체계적 개방적은 당연히 이런 스타일. 옛날부터 정말 이런 게 우세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참 저는 진짜 싫었는데 지금이라고 그러면 저는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애들이 뭐 학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무슨 뭐가 괜찮지. 수출링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는데 가기 싫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건 좀- 그래도 그런 게 있는 게 어딥니까? 네. 저는 진짜 맨날 지각하고 막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완전 정말 의외네요. 예. 현장 학습을 신청할 수 있는 요즘에 태어나셨으면. 네. 그랬으면은 좀 공부를 더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판정을 한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좀 더 우세한 그런 분위기에 반대로 동점일 경우에는 판정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이 네 가지 선호 경향에 따른 이 전체 유형하고 여기다가 잔해 운해를 결합하면 가지수가 32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 유형 판정은 한 32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잔해 운해 판정은 특히 약간 저학년 뭐 그런 학년에서 뭐 그런 요구가 있기도 한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정보 전달을 해주시고 뭐 학습 유형 같은 걸 판정을 할 때 거기다가 이제 조합을 하면 정보 처리와 뭐 행동 양식과 이런 것들을 좀 조합을 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자료를 공유해 드릴게. 오늘 이후 끝나면 결과에서 요거는 개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학생들에게 이제 자가 그 해석할 때 전달해 드릴 그런 자료고 해석 동영상이 있습니다. 저희 요거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요거 해석 영상까지 해서 다 같이 이제 공유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학습 그 양식 이론의 세 가지 그런 측면에 이제 환경 중심, 정보 처리 중심, 성격 중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책에서 이제 뭐 다 많은 이론들을 다루고 있는데 결국은 귀결되는 거는 성격 중심으로 귀결이 돼서 그 중에 성격 중심 이론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게 성격 그 이론에 따른 그런 학습자 유형의 분류 방식을 쓰고 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제 8가지, 16가지 선호 경향이 되겠죠. 서로 대칭이 되는 16가지 선호 경향, 그것이 에너지의 방향성,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인식하는 방식, 그 다음에 행동하는 방식, 거기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그 다음에 좌뇌, 우뇌 같은 경우는 어떤 쪽에 뇌가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다. 리포트상에서는 보시는 대로 이렇게 각 유형별로 우세한 거 한쪽 경향을 모아서 알파벳을 종합해서 코드로 이제 판정을 하고 그 해석은 뭐 다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 다시 경로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시고 지능 창의성 학습 대회 학습자 유형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문항이 뜨고요. 검사 완료하시면 검사 결과를 클릭을 하시면 쭉 설명을 하시고 요 밑에 지금 뭐 사실 책에 있는 내용을 뭐 거의 정리한 건데 그냥 이 선호 경향들에 대한 그 텍스트가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뭐 보시고 해석을 하실 때 그 교재와 같이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고정이에요. 학생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요 윗부분만 이렇게 그 다르게 판정이 돼서 나오니까 그거 위주로 해서 해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좀 일찍 해서 정리가 됐는데 이게 이제 또 사실은 뭐 그 실습을 할 수 있는 오늘은 컴퓨터는 안 가져오시. 근데 검사는 지금 많이 써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뭐 특별히 문제가 있으신 건 왜 성인인 경우에는 예. 기타를 체크하잖아요. 어떤 거예요? 성인인 경우에는 학년 체크할 때 기타를 체크를 해요. 예, 그렇죠. 예. 기타를 체크하는데 그 성인은 학번호 번호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아, 개인 정보예요? 네, 아, 그런 예, 거 예, 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 정보는 그냥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네. 예. 만약에 그게 이제 필수 필드라 돼 있어서 그렇지 그냥 거기다가 그냥 의미 없는 숫자를 뭐 1112 쭉 넣으셔도 그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요청에서 한 건데 예, 멘트가 뜨길래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우리 뭐 연구소도 있고 센터도 있고 뭐 기관도 있고 많으신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확산하고 그 사용 기관들이 소위 이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어, 돈을 벌 수 있느냐, 많이 벌게 하느냐 이게 이제 이제 관건인데 그러려면은 저는 DB가 이제 확산이 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필드를 넣은 거예요. 최초에는 그게 없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검사하고 나서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어떤 사용하는 그런 기관이나 센터에서 그런 정보가 관리가 되고 뭔가 이렇게 피드백이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트렌드가 확산이 될 것이다. 학번호 번호를 넣는다고. 예, 예. 그렇게 저는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필드를 그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필요 없으시면 그냥 지금은 일단은 의미 없는 걸 넣으셔도 되는데 그게 만약에 실데이터가 들어가는 그게
가치가 있는 진짜 예, 할수 있는 거는 예, 가치가 있는 그런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정보회사에 저희가 컨택을 해서 심리 진단 이런 거를 이제 미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좀 시키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할 그런 정신병리나 정서 쪽 이런 쪽은 저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안타깝게도 한 곳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고 뭐 그렇게 예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식 자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열리지 않아서 그럴 수 있죠. 아직은 그럴까요? 저만 안 그런가? 중요성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 사람 살리는 어떤 일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이춘재가 제가 예를 드는 게 이춘재가 범행을 사실을 숨기고 이제 지역을 이동해서 결혼했을 때 거기서 이제 처제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뭐 몇 점을 받았다는 이런 얘기하는데 왜 결혼할 때 그걸 못 해봤을까? 그럼 그냥 한번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 살리는 일인데 그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교환하는 것처럼 건강검진에 이쪽은 심리건강검진, 이쪽은 신체건강검진 이렇게 해서 있고 결혼하기 전에 궁합들을 본다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그걸 사줘보는 건가요? 예, 그런 거 보는 게 통념상 쭉 많은 사람들이 하긴 하는데 그 대신에 이걸 했으면 참 좋겠어요. 사주는 그냥 약간 재미로 보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게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또 심리 전공자들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일한 대안이 그쪽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상담이 확산되는 거 보면 저는 많이 이제 조만간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은 기관이 어디시? 네, 기관이 기관이요? 예, 제가 하고 있는 기관이요. 예. 그 상담코칭센터를 하고 있어요. 예. 아동이, 유아동. 예, 롯데 아니요. 나오미드. 아, 예, 예. 그러면은 성인들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성보다 유치. 아, 그렇죠. 아이를 해놓고 부모님들이 관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도 해보고 싶어요. 아, 예. 다음 주부터 하실 그런 거 하시면은 적나라하게 많이 보이겠네요. 화가 많으실 분. 성격 특질에서도 많이 나와요. 엄마 아빠들이 하시더라고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딱 해보고 또 나중에 그걸 해서 또 상담을 하고 그 연계가 돼서 이제 해결하는 데 또 도움을 주고 이렇게 확산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또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좀 약간 일찍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질문이 있으시면 시간이 조금 있으면요. 예, 예. 그래서 여기 검사 찾아보니까 정서 검사가 있고 학습 정서 검사가 좀 구별되어 있거든요. 아, 예. 그러면 그 학습 정서 검사를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 예. 다음 주부터 다룰 검사들은 여기 탭 두 번째에 있는 정신병리. 그래서 네, 정서 검사가 예, 사전검사 스크린이고 정서는 이제 희로애락 정서. 예, 심리 건강이 이상심리고 행복이 우울증이고 의사소통은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다뤘고 그다음에 커플 요거 이제 나중에 다룰 텐데 요 학습정서 검사가 이게 외부에서 들여온 검사입니다. 이게 그 어떤 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가 알던 분에서 사용돼서 이제 전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계속 사용을 할지 말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과정에서는 안 다루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기관들이 그래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학습검사 저희 유형검사 없었을 때 그래서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은 좀 하고 있는데 저도 본 지가 좀 오래돼서 여기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 구매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검사가 예, 예. 대표님, 예, 예, 예.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거 예. 계속 하시면 안 될까요? 이걸 다시 한번 살려볼까요? 예. 이거 정서 진단 굉장히 정확하던데요? 예. 요게 이제 한번 결과지를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학습자 이제 태도 검사고, 태도 척도고, 예. 그다음에 정서와 자기조절 지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학습에 있어서의 정서를 본다. 그래서 이제 학습 정서 진단이 된 거죠. 여기 보시면 학습 기초 정보의 정서 지수, 자기조절 지수, 사회적 지지. 요거 이제 뭐 주변의 지지 이런 것들이라고 보고. 요런 게, 맞아요. 무기력, 자신감, 불안감. 학습 검사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룰 정서 쪽이나 이런 쪽에서 다 나올 내용이긴 하거든요. 이 척도가 들어있는데 학습에 있어서 여기 좀 들어있나 봐요. 예. 이제 그런 면이 좀 차별점이 된다. 지금 요거는 사실 디자인도 좀 지금 안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좀 사용을 계속 할지 말지를 좀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 한번 해주세요. 좀 의견을 제가 근데 톡방에서 너무 아들 학습하는데 이 정서는 되게 중요한 예, 의견 수렴을 해서 한번 좀 조치를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기 부분에선 내적 동기, 집중력, 자기 통제 이거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이고, 행동, 계획성, 뭐 게임 중독, 시간 관리 잘하느냐, 암기, 과제 집착력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이제 우리 학습 유형이 근본적인 기본적인 유형 판정이라고 하면 이거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과 정서 측면에 중점을 둔 그런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의 인지, 사회적 지지, 친구 지지, 부모 지지, 교사 지지 뭐 이런 관계 측면도 보고 있네요. 네, 재밌게. 하긴 처음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또 뭐 논의를 하고 뭐 연구 결과도 뭐 많이 받고 하기는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적용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개발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보류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다시 최근에 반응 말씀드려도 돼요? 예 말씀하시죠. 예. 학습 정서 진단을 최근에 해봤는데요. 예, 예. 음, 의외로 학습 정서라는 거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정서적인 거는 그렇게까지 예. 비중 있게 다루지 않으시더니 학습 정서라고 하니까 또 많은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학습 행동 더하기 정서니까 저희 검사를 보면 정서나 이제 사실 이상 행동 쪽에서 우울도 사실은 영향을 미칠 텐데 다 나오긴 나올 거거든요. 그게 나오긴 나올 거예요. 보이긴 보일 텐데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이제 학습 측면으로 이렇게 이제 따로 좀 빼놓은 게 그게 좀 특별한 점이긴 할 것 같아요. 네, 뭐가 대표님 보니까 이거를 빼려고 생각하셨나요? 어떤 부분에서 기관의 역량이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저랑 이제 정태영 교수랑 검사를 들여올 때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 이런 것들 보는데 연구자의 다루는 기관이 이거를 만한 영향이 안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교사나 그러니까 연구 방식 자체가 검증이 좀 하기가 좀 곤란한 검증까지 걸려.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항이나 이런 거는 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표준화는 그런 쪽 작업에 있어서의 정상 절차를 이제 잘 지켰는데 근데 이 개념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수치 자체가 나오는 거 요거만 좀 보정을 하면은 물론 사용할 수는 있겠죠. 이거 반전이 있는데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가져와서 정 교수님하고 다시 제 내부 연구 작업을 좀 탄탄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워낙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지금 개발이 정말 뭐 3년 동안 지금 꼬박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산 개발도 쉬운 건 아니고 디자인 하나 바꾸는데 지금 몇 달씩 지금 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간 걸립니다.
비용도 좀 많이 들고 그런 게 있어서 하여간 검사에 그런- 있어서 중요한 예, 예.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 지금 그 표준화가 덜 됐다는 거는 신뢰도 면에서 그쪽에서는 뭐 열심히 다 잘했다고 얘기하죠. 네. 100%다 뭐 그렇게 확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개발을 하면서 전산 개발하면서 그런 것들 다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좀 바뀐다든지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개발 자체도 워낙 어렵거든요. 이런 검사 개발에서 그런 데서 약간 혼선이 있어서 그랬던. 대표님, 예, 예. 혹시 재난 트라우마에 대해서 예. 한두 강 열어주시면 어떠세요? 아, 재난 트라우마요? 그래서 네, 아, 그거는 최근에, 그거는 누굴 초빙해서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제가 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 깊이가 좀 덜할 거고 뭐 한번 그건 일반 세미나로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여기 김용진 박사님이 하셔도 될 것 같고 정신 분석 측면에서 요번 그 사건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어, 요즘에 그런 니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청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번외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다음 주부터는 좀 기공지된 대로 자 이제 우리가 2차 세미나의 주제로 다음 시간이 이제 정서가 되겠고, 그다음에 행복지수, 심리건강, 건강 이렇게 해서 정서, 행복지수, 심리건강은 심리건강은 이게 세 개가 거의 세트예요. 그러니까 공유되는 것도 있고 하나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되니까 뭐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발달과 커플 진단 이렇게 해서 일단 2차까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할지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하면서 할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했던 것들 반복할지 아니면 더 심화해서 어떤 특별한 뭐 레벨을 높일지 뭐 강사 양성 과정 차원에서 좀 어, 소수 정예를 할지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검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그 활동 이런 것들을 기관에 많이 안내해 드리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할 예정입니다. EAP 같은 것도 제안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지금 어제 이제 얘기하고 기획을 한 건데, 좀 사용기간 전체를 묶어서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컨텐츠를 올리고, 그래서 일반이 들어와서 그 센터 뭐 혹은 기관들 검색을 하고 그 연락을 하고 상담을 받고 뭐 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 온라인 우울증 치료제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요새 뭐 VR이나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뭐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 쪽으로 이제 더 활성을 하고 뭐 그런 게 올라오면 뭐 온라인 우울증 치료 같은 것 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고전적인 이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심리 서비스를 위한 그런 모색을 많이 좀 해보겠다. 그런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주목을 하시고 지금 뭐 오늘 들어오신 분들 다음 주에 뭐 다 이제 들어오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뭐 안내나 이런 것들은 뭐 톡방에 자료 공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재 똑같은 교재 쓸 겁니다. 네. 이번에